10월 중순의 오후 햇살이 거실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는 한상철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60세가 된 상철은 정년 퇴직한 지 벌써 6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고요한 시간들이 어색하기만 했어요. 30년 넘게 새벽 7시면 어김없이 시청으로 출근하던 생활이 사라지자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여보, 점심 드세요. 부엌에서 오명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9세인 명숙은 상철보다 1살 어렸지만 그녀 역시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근무하다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부부는 이제 하루 종일 집에서 마주보며 지내게 되었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무겁게 일어나 식탁으로 향했어요. 명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위에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고 상철도 별다른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죠. 오늘도 별일 없었어?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사실 상철은 요즘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바쁘다고 투덜거렸지만 막상 할 일이 없어지니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고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죠. 명숙은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점심을 마친 후 상철은 다시 거실로 돌아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뉴스에 멈춰섰습니다. 화면에서는 경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상철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우편함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이 우편물을 가져오며 상철에게 건네주었어요. 여보, 편지 왔네요. 상철이 봉투를 받아보니 발신인 란에 인천고등학교 동창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철의 눈이 순간 반짝였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가끔씩 동창회 소식이 오면 묘한 설렘을 느꼈죠. 봉투를 뜯어보니 깔끔하게 인쇄된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천고등학교 15회 졸업 40주년 기념 동창회라는 제목 아래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인천 중구에 있는 호텔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동창회 초대장이네. 상철이 명숙에게 초대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명숙은 초대장을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네요. 친구들 얼굴 보면 좋겠어요. 하지만 명숙의 마음 한편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보인 밝은 표정이 반가우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걱정이 되었어요. 40년 전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날 밤부터 동창회 준비에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먼지를 털고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어느새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동창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명숙은 그런 상처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남편이 활기를 찾는 모습이 기쁘면서도 왜인지 모를 예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상철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명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상철의 설레는 표정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나가시는 거네요. 명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상철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40년 만에 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네. 상철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명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40년 전의 기억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늦지 말고 들어오세요.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상철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명숙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명숙은 창문으로 다가가 남편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명숙은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꼈어요.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상철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많은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한상철이다. 누군가가 상철을 알아보며 반갑게 소리쳤어요. 상철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얼굴들은 많이 변했지만 목소리와 몸짓에서 옛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연애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근황을 나누고 학창시절 추억을 되새기며 시간이 흘러갔어요. 상철도 점차 분위기에 익숙해지면서 웃음소리가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연애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 상철의 시선이 한 여성에게 멈춰 섰습니다. 멀리 앉아있던 그녀가 고개를 돌려 상철을 바라보는 순간 상철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영숙이었습니다.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상철의 첫사랑이었던 영숙이 거기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과 미소는 여전히 상철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숙도 상철을 알아보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상철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영숙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다른 동창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철에게는 오직 영숙만 보였습니다. 영숙아, 정말 오랜만이다. 상철 오빠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이 부드러웠어요. 상철은 그녀 옆 빈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정말 궁금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오빠는 어떠세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4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상철은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취해 있었어요. 연애가 끝날 무렵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시끄러워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네요. 상철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호텔 로비를 거쳐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철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차 안에서 이야기할까요? 영숙이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상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영숙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차 안에 앉자 영숙이 히터를 켰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죠? 아니야, 여전히 예쁘다. 상철의 솔직한 말에 영숙이 웃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40년 전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가 헤어진 후에도 오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숙의 고백에 상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영숙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주차장 한쪽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상철과 영숙은 40년 전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두 사람의 숨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영숙이 상철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며 속삭였어요. 상철은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명숙의 얼굴이 잠깐 스쳤지만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더 강했어요. 나도 그랬어.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려가듯 가까워졌어요. 4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간격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어요. 차 안에서 40년 전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상철은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도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도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주차장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그림자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화면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림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 후 상철은 정신을 차리고 영숙과 헤어졌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여운이 뒤섞여 있었어요. 뭘 한 거야, 나는. 상철은 택시 뒷좌석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의 만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상철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명숙은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상철은 안도감을 느끼며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를 배신한 자신의 모습이 추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밤의 감정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명숙은 이미 아침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오셨네요. 동창회 어떠셨어요? 명숙의 질문에 상철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냥 옛날 친구들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그랬지. 재미있으셨겠어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세요. 명숙은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철은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영숙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시에 명숙에 대한 죄책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철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영숙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은 마음과 이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명숙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이미 뭔가 달라진 것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오후 상철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상철은 별 생각 없이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는 순간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메시지에는 며칠 전 밤 주차장에서 영숙과 함께 있던 자신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당신의 모습입니다. 부인에게 보내드릴까요? 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 놓았던 것이에요. 상철은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명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서둘러 메시지를 삭제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쥐고 있었고 언제든지 이 사실이 명숙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어요. 그날 밤부터 상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올까봐 두려웠어요. 명숙이 평소와 다름없이 대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상철의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한 사진과 함께 협박성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주까지 500만 원을 준비하세요. 아니면 부인께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철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도 부담스러웠지만 무엇보다 명숙에게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상철은 서둘러 영숙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어요. 영숙아,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연락 좀 해줘. 상철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영숙으로부터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른 동창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영숙이 동창회 다음 날 갑자기 해외로 출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이가 캐나다에 있는 딸한테 갔다더라. 갑자기 떠났다던데? 동창의 말을 들은 상철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영숙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자신 혼자 이 위기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협박범이 누구인지, 왜 자신을 노리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상철은 명숙에게 더욱 잘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혹시라도 명숙이 눈치챌까봐 걱정되었어요. 평소에 하지 않던 집안일도 도왔고 명숙이 좋아하는 음식도 사다가 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뭔가 잘못한 일이라도 있나요? 명숙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을 때 상철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냥 당신한테 고마워서 그래. 갑자기 왜요? 이상하네. 명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동창의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명숙은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상철이 화장실에 간 사이 급히 인터넷 쇼핑을 하려다가 상철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뭔가 이상한 이미지 파일의 일부가 보였어요. 명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어둠 속에서 찍힌 것 같은 흐릿한 사진이었어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명숙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남자의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상철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명숙은 서둘러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날 밤부터 명숙은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전과 달라 보였어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명숙은 대학 동창인 정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라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여러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혹시 인천고 동창회 소식 들은 거 있어? 왜 갑자기? 상철 오빠가 참석했다면서? 응, 그런데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해서. 미라는 명숙의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녀는 원래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고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혹시 술 많이 마셨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명숙은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어요. 미라는 명숙의 말을 듣고 나서 며칠 후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명숙아, 혹시 이영숙이라는 사람 알아? 영숙이? 누구? 상철 오빠 고등학교 동창인데 동창회에 참석했다더라. 그런데 미라가 말을 멈추자 명숙의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뭐? 그 사람이 상철 오빠 옛날 여자친구였다는 얘기가 있어. 그리고 동창회 끝나고 같이 있는 걸 본 사람도 있고.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 노트북의 사진, 그리고 지금 들은 이야기까지. 확실한 거야?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알아봐. 전화를 끊은 후 명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을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명숙은 상철이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상철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비밀번호 때문에 열 수 없었어요. 대신 상철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명숙은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낮잠을 자는 동안 그의 서류함을 뒤져보았고 최근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 보았어요. 동창회 당일 호텔 근처에서 택시비가 결제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명숙은 미라에게 다시 연락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미라야, 혹시 그날 동창회 사진 같은 거 있어? 누가 참석했는지 알고 싶어서. 잠깐만, 내가 아는 언니한테 물어볼게. 며칠 후 미라가 단체 사진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명숙은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영숙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상철과 가까이 앉아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숙이야? 맞아. 이 사람이 이영숙이야. 여전히 예쁘지? 명숙은 사진 속 영숙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명숙은 집으로 돌아와 상철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동창회에서 옛날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응,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 혹시 옛날 여자친구도 있었나요? 상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명숙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첫사랑 같은 사람 말이에요. 상철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글쎄, 기억도 잘 안 나고. 하지만 상철의 거짓말은 너무 뻔했습니다. 명숙은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고 남편이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정말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세월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배신감은 참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명숙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상철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사진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호텔 주차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간판을 통해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명숙은 직접 그 호텔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상철이 오후에 산책을 나간 사이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사진 속 배경과 일치하는 곳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기였구나. 명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무엇인가를 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철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무슨 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 말이에요. 상철의 수저가 덜덜 떨렸습니다. 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혹시 영숙이라는 분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명숙아, 미안해. 뭘 미안해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보세요. 상철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영숙이를 만났어. 그리고, 그리고 뭐예요?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상철은 무릎을 꿇고 명숙 앞에서 오열했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은 상철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뭐? 당신이 그날 밤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상철은 충격을 받았어요. 명숙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당신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직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상철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명숙아,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이제 늦었어요.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나한테는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상철은 명숙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명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집안이 조용했어요. 명숙아, 상철이 부르며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명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간단한 메모만 남겨져 있었어요. 볼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상철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명숙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고백한 후 명숙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명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디 갔다 왔어? 은행 좀 다녀왔어요. 명숙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상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어젯밤 일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명숙은 상철과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듯 행동했습니다. 상철은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명숙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무슨 이야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말이야. 명숙은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 상철을 바라보았어요. 그건 제가 정할 일이에요. 뭐? 당신은 이미 선택했잖아요. 그날 밤에 명숙의 말에 상철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의 차가운 태도가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상철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은행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어제 계좌에서 대량 출금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뭐라고요? 상철은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창구에서 확인해 보니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3천만 원이 모두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부인분께서 어제 직접 오셔서 인출하셨는데요. 공동명의 계좌라서 상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명숙이 자신 몰래 돈을 모두 빼낸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철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댁 매물로 나온 것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무슨 매물이요? 부인분께서 집을 매매로 내놓으셨는데 모르셨나요? 상철은 정신이 아찔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집의 소유권이 모두 명숙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상철은 서류들을 뒤져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자동차 등록증도 확인해 보니 역시 명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증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명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철은 서류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다 뭐야? 언제 이런 일을? 아, 그거요? 작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명숙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어요. 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년부터? 네, 당신이 퇴직하고 나서부터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재산을 정리했거든요. 혹시 모를 일이 뭔데? 바로 지금 같은 일이요. 명숙은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상철 앞에 놓았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상철은 서류를 보며 멍해졌어요. 이혼 서류에는 이미 명숙의 서명이 되어 있었고 재산분할 조항에는 상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수가 설마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변하는 걸 보면서 준비하게 되었죠. 내가 언제부터 변했다고? 작년부터요. 퇴직하고 나서 당신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 갔어요. 그리고 결국 동창회에서 그런 일을 벌였죠. 명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더 배신감이 큰 거예요. 명숙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명하세요. 법적으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상철은 이제야 명숙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온순하고 헌신적이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이렇게 치밀하고 냉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갈 곳이 어디 있어?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명숙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내일 이사 나갈 거예요. 서명은 오늘 밤까지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녀는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상철은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오열했어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명숙이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 놓은 상황에서 거부한들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새벽녘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30년 넘게 함께한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은 약속한 대로 다음 날 이사를 나갔어요. 그녀는 필요한 짐만 챙겨서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없었어요. 정말 가는 거야? 상철이 물었지만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한번 뒤돌아보았을 뿐이었어요. 40년 전으로 돌아가세요. 명숙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사라졌어요. 혼자 남은 상철은 텅 빈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직면해야 했어요. 집은 이미 매매 계약이 성사되어 한 달 안에 나가야 했고 은행 계좌에는 돈 한 푼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급히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60세의 나이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에게 주어진 선택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첫 출근 날 상철은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상철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건설 현장은 그가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지하철을 갈아타며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60세의 몸으로 해내야 했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상철은 온몸이 쑤셨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상철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영숙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날 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도 명숙과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며칠 후 집 계약이 만료되어 상철은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에서 고시원으로 이사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고시원 방은 너무 좁아서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아저씨, 월세는 매달 15일까지 내셔야 해요. 고시원 사장의 말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월세를 벌기 위해서는 매일 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상철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으로 가고 저녁 늦게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어느 날 현장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옆에 앉은 젊은 작업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아, 이거 보세요. 해외여행 사진이에요. 상철이 화면을 보니 누군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었어요.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순간 상철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명숙이었어요. 명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에펠탑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어요. 상철과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세요? 젊은 작업자가 물어보자 상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하지만 상철의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명숙은 해외여행을 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어요. 그날 밤 고시원에서 상철은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어요. 명수가 미안해. 상철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명숙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고 상철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상철은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그 동료는 상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상철아, 너 왜 이렇게 해? 응,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상철은 자세한 설명을 피했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동료의 배려 어린 말에 상철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상철은 동창의 초대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초대장을 보니 감정이 복잡했어요. 만약 그날 동창회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상철은 이제 현장 일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작업들도
이제는 능숙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상철은 현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그늘에 앉아 물을 마시며 땀을 식히고 있을 때 한 젊은 작업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아저씨들,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찍은 영상인데 재미있어요. 상철은 별 관심 없이 화면을 흘끗 보았는데 그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명숙이 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이탈리아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정말 멋지지 않아요? 혼자 세계 여행을 하고 있다던데. 젊은 작업자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명숙은 상철과 함께 있을 때 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모습이었어요. 부럽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상철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명숙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자신의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으로 명숙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온 상철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더욱 늙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상철은 작은 서랍에서 동창회 단체 사진을 꺼냈어요. 몇 개월 전 찍은 그 사진 속에서 상철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진 속에는 영숙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철은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이성을 잃지 않았다면, 만약 영숙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상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시원의 작은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예전에 살던 집의 넓은 창문에서 보던 풍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상철의 머릿속에 명숙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40년 전으로 돌아가세요.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상철이 40년 전의 감정에 빠져 현재를 저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상철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명숙과의 30년 안정된 생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며칠 후 상철은 예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전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새로운 주인이 들어온 집은 이미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아시는 분이세요? 지나가던 이웃이 상철을 알아보고 말을 걸었어요. 예전에 여기 살았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명숙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해외여행 다니시던데. 이웃의 말에 상철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부럽네요.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겠어요. 상철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어 자리를 떠났어요. 명숙이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자신과의 이혼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날 밤 상철은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고시원 근처 작은 술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어요. 사랑은 용서할 수 있어도 존엄을 무너뜨린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상철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명숙이 떠나면서 한 말은 아니었지만 지금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 같았어요. 명숙은 상철의 외도 자체보다는 자신의 존엄성이 짓밟힌 것에 더 분노했던 것입니다. 술집을 나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상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명숙과 함께 이런 밤하늘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였어요. 고시원에 도착해서 상철은 동창의 단체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모든 걸 바꿨구나. 상철은 사진을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또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야 했어요. 이제 이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는 명숙이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상철은 이곳에서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평생 감당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상철은 이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는 이 현실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했어요. 동창의 사진 속 활짝 웃던 60세 남자의 모습은 이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